10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입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지금 전국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낮이면 안개도 거치겠지만 그래도 아침까지는 안전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mm입니다.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기온 10도로 예상되고요. 오늘 낮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강원도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위기를 인식하고 특히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12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도내 인구 소멸 위기 양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 나눠보고요. 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지난주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원주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보겠습니다. 또 원주시와 원주문화재단이 2021 원주 그림책 프리 비엔날레를 내달 4일부터 21일까지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보겠습니다. 10월 2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대표 구도심 중 한 곳인 명륜 일동에 반딧불 골목길이 생겼습니다.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 일원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의 귀갓길 안전을 위해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조명이 밝혀지는 태양열 LED 보안 등을 설치했고 야간 통행 불편이 있던 11곳에 총 40개를 설치했습니다. 횡성 강림의 주천 강변을 배경으로 촬영한 문화예술 다큐 영화 시인들의 창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인들의 창은 최근 폐막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선댄스 등 해외 영화제 출품 요청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내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 사업에 예비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0일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토비 9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강원도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위기를 인식하고 특히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12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는데요. 도내 인구 소멸 위기 양상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희원호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희원호 위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현호입니다. 네. 정부가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처음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강원도에서도 12개 시군이 포함됐는데요. 네. 도내 인구도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먼저 강원도의 상황이 좀 어떤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강원도도 전국 비수도권 지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지금 비수도권 인구는 줄어들고 수도권은 2019년 이후로 이제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도도 물론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는 조금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그는 원주라든지 일부 대도시의 얘기고요.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횡성, 영월, 평창,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3개 지역이 포함이 됐는데 이 전문가들은 강원도 내 상당수 시군이 이제 소멸 위기에 놓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감소가 감소했다는 기준과 또 소멸 위기 지역의 기준은 뭘까요?
먼저 이제 소멸 위기 지역인데요. 네. 뭐 이건 주로 이제 일본에서 지방 창생 정책을 이렇게 본받은 바 많은데요. 공동체가 존립이 좀 어려울 정도로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활 서비스라든지 또 공공 서비스라든지 기반 시설, 뭐 생활 필수품 공급까지 이제 어려워지는, 물론 대학 운영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지에 이제 다다르면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인구 감소 기준은 아시다시피 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 정성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좀 공동체 존립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뭐 예전에 정선 지역만 하더라도 탄광 활성화 시절 뭐 13만, 12만 정선구민 여러 번 했던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엊그제 같은데 인구 지금 뭐 4만도 채우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까 수면 위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은 저출산 또 인구 고령화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의 고령화율 또 출생률을 어떻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고령화율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전국의 지금 고령화율이라는 게 전체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가 100명인데 뭐 65세 이상 인구가 60명 같으면은 6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국의 고령화율이 14.8%거든요. 2021년 현재. 그런데 강원도는 지금 20%를 넘어서서 20.6%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네. 그렇죠. 평균보다 지금 한 7%? 네. 6%가 이렇게 넘는 상황이 되겠죠. 또 그에 반해서 출생률은 또 저조한 상황이겠죠. 출생률은 그게 이제 그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출산율은 가임 여성이 이렇게 평생 동안 놓을 수 있는 자녀 수를 얘기하는데요. 전국의 평균은 0.83명입니다. 0.83명이라는 게 한 명도 안 논다는 거죠.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그래서 이 한 명도 안 논다는 거는 인구적으로 보면은 이게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막 고밀의 그 도시들, 뭐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이런 도시들에서만 일어난 희귀한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의 평균 출산율이 0.83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좀 희한한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입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징인가요? 아니요, 세계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일본도 뭐 1점대 이하로 내려가 본 일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극심한 경쟁 또 인구 감소 또 거기에 따른 수도권 집중 수도권 집중되면은 이게 막 수도권 집값 올라가고 또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못 사는 상황이 되니까 수도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자꾸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가니까 그걸로 가가지고 애를 못 낳게 하니까 전국 인구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가 원인이죠?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얼마 전에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표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기도 지금 포항에 내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포항에 왜 내려갔냐고 여쭤보니까 포항제철 같으면은 지금 진짜 그 경쟁률이 치열하고 들어가기 힘든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포항제철에 취직을 하면은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그 포항에서 근무를 해야 되나 봐요. 네. 그런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신입 직원들이 서울에 발령이 안 나면은 수도권에 발령이 안 나면은 그만둔대요. 그래서 그게 참 희한한 현상이잖아요. 포항제철뿐만이 아니고요, 교수님,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도 신입사원들이 지방 발령이 나면 사표 내는 사례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참, 이게 이제, 세계, 이게 우리나라에서 2등째인 도시인 부산마저도 네. 그런데요. 서울로 간대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이렇게 그 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그 도시가 1등 도시로 다 가는 그 나라는 없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의 예. 인식도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문제고 워낙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무조건 1등만 하고 1등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교육을 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 뭐 사회적 구조에서도 좀 뭐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할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그 출생률은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낮은데 그 전국은 0.83인데 우리 강원도는 훨씬 높습니다. 1.03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서울이 0.64고 뭐 대도시가 이제 이렇게 출생률이 낮고 네. 대신에 1점 이상 되는 지역이 전국에 6개예요. 강원도, 충남, 전남, 경북, 네. 그리고 제주하고 세종.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지금 금방 생각하셨겠지만 제주하고 세종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는 지역이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비교적 아무래도 뭐 정부 종합청사도 그쪽으로 맞습니다. 예. 이전하고 그 있으니까 평균 연령이 뭐 40대, 30대 뭐 이 정도 되니까요. 거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고 여기 우리 강원도라든지 충남 이런 데는 왜 1점 이상이냐. 원래 이제 놓을 수 있는 가임 여성 비율이 작고 그 작은 중에서도 이제 많이 놓으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제 출생률은 높은 편이죠. 그렇지만은 빠져나가는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층은 지방에서 이제 도시로 다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모든 지역에서 예외 없이 지금 그냥 서울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 청년층이 가는 지역이 그 용인의 기흥라인이라면서 기흥라인이 있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뭐 하이칼라 사무직들은 그 판교라인 서울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하는 안 내려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제2의 분단이 되는 상황이다. 남북 분단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분단이란 말이죠. 결국 말씀을 듣고 보면은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서울로 집중될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좀 분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수도권 과밀화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는 단기적인 또 방법으로는 이 소멸을 늦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도내 인구 소멸 위기죠.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좀 필요하리라 보시는지 말씀 듣고. 저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우리도 그 강원도도 이런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마그넷, 자석처럼 끌어들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좀 큰, 말하자면 인구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댐의 기능을 하는 이런 좀 큰 이런 광역급의 도시를 좀 육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요. 춘천, 화천, 홍성을 다 합치고 주변 지역까지, 상당히 규모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게 키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강원도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충청하고 강원도는 니네 수도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워낙 가까우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교통 원주만 하더라도 지금 KTX 타면은 금방 오지 않습니까? 1시간도 안 걸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해서 좋아진 교통 접근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걸 청년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로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대기업의 그런 뭐 위성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대기업의 뭐 특정 기능이라든지 지점, SK도 그걸 지금 찾고 있다 그럽니다. SK도 네. 접근성 좋은 지역에 자기들의 지사라든지 혹은 분사라든지 이런 걸 기능을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근데 우리가 그 강원도는 접근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제 모빌리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뭐 춘천이 됐든 홍천이 됐든 뭐 원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뭐 강릉까지도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가지면은 살아보면은 도시 생활이 지치거든요. 끼들고 너무 혼잡하고. 그래서 이게 싫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 지리적 이점을 10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힘들고. 네.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살기 좋은 도시로 또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현호 연구위원께서도 많이 좀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최근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진행한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 14일에서 15일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2006년에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17회로 이번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30개국의 81개사의 바이어가 참가했는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사전 발굴로 매칭된 바이어와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1대1 맞춤형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원활한 수출 상담을 위해서 통역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지원했고요.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기 전시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김광수 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15일 200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17번째를 맞는 이번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과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총 153건의 수출 상담과 84건의 360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남기게 되어서 성황리에 아주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던 비결을 말씀드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서 재단에서 구축한 우리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인 G메디칼 허브를 활용하여 수출 상담을 이제 진행하였고 또 사전에 발굴도 되고 매칭된 바이어와 참가 기업들이 아주 온라인상에서 1대1로 이제 맞춤형 비즈니스를 이렇게 미팅 방식으로 하는 것이 기업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지난 9월 환경부가 진행한 2022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지원금 112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디지털 케어 지원센터를 2025년 상반기까지 설립할 계획인데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의료기기 산업 기술단지 포화 상태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관해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김광수 원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원주 의료 기업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주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과 또 이제 혁신도시 내에 여러 기관들과 원주시 발전을 위해
각 기관 협력 교류를 이제 강화하고 또 의료기기의 이제 규제 완화를 이제 지원하는 등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원주의 주력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주 효자 역할을 해서 원주 시민이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요? 네, 의료기기 산업이 원주의 주력 사업인 만큼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힘쓸 계획인데요. 국내외 의료, 연구기관과의 협력 추진과 또 새로운 인프라 시설 구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곧 설치 예정인 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데요.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생명, 의료 분야의 중립전문과학원입니다. 의료기술, 첨단 과학교육과 또 체험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원주시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콘텐츠를 잘 구성해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현실감 있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서 원주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와 원주문화재단은 2021 원주 그림책 프리 비엔날레를 내달 4일부터 20일까지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이 소식은 원주문화재단 김성수 축제운영팀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성수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림책 프리 비엔날레, 이거 어떤 행사고요? 어떻게 열게 된 행사인지요? 네, 먼저 원주시에서는 지난 2001년 이상희 시인의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시작으로 2004년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 2014년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 도시 출범, 그리고 2016년에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그림책 특화사업 등 원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그림책 활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집결이자 국제행사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 이번 원주 그림책 프리 비엔날레입니다. 이번 주제가 왼쪽 가슴의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왼쪽 가슴의 어린아이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순수한 감각을 일깨워주는 예술적 매개체이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동심의 세계를 그림책의 순수성과 다양성에 주목하여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그림책은 어린이 책의 영역을 뛰어넘는 전문적이고 또 독자적인 예술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림책만이 가진 차별점, 특징이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림책은 일반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들만 즐기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전시 주제에서도 나타나듯이 동심의 세계에서 시작해 나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통해 모든 것으로부터 놀라움을 찾고 또 삶 속의 다양한 메시지를 발견하여 누구나 그림책의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하는데요. 이게 제가 느끼는 거랑 아이들이 느끼는 게 다르듯이 연령층, 성별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느끼고 보다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그림책이 어린이들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전이고 또 앞으로 진행될 원주 국제 그림책 비엔날레의 준비를 알리는 사전 전시라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네, 지금 준비는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고요. 그림책이라는 콘텐츠에 대해 일단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원주시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주의 그림책 역사, 국내 그림책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그림책의 역사까지 본 그림책 비엔날레를 개최함에 앞서서 지역에서부터 해외까지 공간적, 시간적 구분으로 그림책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듣고 보니 이번 전시회가 또 그림책의 다양한 실험과 또 시도를 통해서 다양성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번 전시회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전시에서는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근대부터 현대까지 세계 그림책의 역사를 만나는 아카이브 전시인 역사가 된 그림책, 또 그림책의 예술적 가치에 집중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10인의 국내 작가 특별전으로 구성된 예술이 된 그림책, 또 세계의 대표 도서전 및 수상작을 볼 수 있는 세계 그림책의 흐름을 읽다, 그리고 지역 그림책 작가들의 활동을 볼 수 있도록 2001년부터 이어온 원주 그림책 활동과 그 결과물을 선보이는 원주 그림책,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그림책 작가의 워크숍과 포럼 등 시민들이 그림책을 이해하고 창작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내달 4일부터 21일까지 복합문화교육센터라고 하셨는데 여긴 네.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는 예전 원여고 자리에 있습니다. 명륜동. 네. 네. 다양한 북한문화교육센터로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나요? 전시회를 방문할 경우 관람 TV라든가 또 초대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번 원주 그림책 프리비엔날레를 방문하여 가장 먼저 크게 보이는 시민 참여 대형 조형물인 나의 어린 친구 만들기 조형물을 비롯하여 전시장 곳곳의 포토스팟과 함께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다양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림책의 서적과 원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시민 작가님들의 작품 약 500여 점이 전시되어 국내외 작품을 보기에 앞서 지역의 작품을 먼저 이해하고 보실 수 있어 왜 원주에서 그림책 비엔날레를 하는지, 또 그림책 도시 원주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 그림책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1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문화재단 김성수 축제운영팀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